네, 최근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요즘 우리 시장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자, 우리 시장 상승을 기대하면서 지금 한껏 지금 머금고 있다, 이렇게 꽃몽우를 머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MC님께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혹시 동산을 좋아하세요? 부동산을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부동산을 좋아합니다. 부동산을 좋아합니까? 저는 맛동산을 좋아합니다. 대표님. 네. 잠이 었겠네요. 네, 그렇죠. 아니, 제가 그 토요일 날 이 국고채를 위해서 이제 금요일 날 많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요즘 시장이 그닥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좀 당 떨어질 때 맛동산이 한 봉지 필요해서 이제 우리 우스갯소리로 질문을 드렸는데, 네. 자, 우리가 최근에 시장이 그닥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국제금융시장이나 상품시장, 또 국제자본가들이나 기타 기관들의 수급, 이런 부분까지 다 체킹을 해서 이제 이번 주에 전반적인 시장을 좀, 그리고 앞으로 또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최근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은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보면 최근에 1조 9천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보겠다고 하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법인세 이런 이야기는 쏙 들어갔잖아요. 법인세 인상이나 또 반독점 규제는 이야기는 쏙 들어갔대요. 경기를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다. 그다음 최근에 약달러 기조 우리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기존에 삼성전자 잘 움직였고 우리 대형주도 잘 움직였잖아요. 근데 옐런 의장이 인위적인 약달러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중과 압박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달러가 약하기 때문에 비달러 자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런 자금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다가 약간 멈추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이 바이든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 때문에 현재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신 지금은 아직은 기회가 살려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부양책이 잘 나온다면 한 번 정도의 랠리는 더 나올 수 있다. 대신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만약에 경제가 정상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칼을 꺼내들겠죠. 그래서 반독점 규제나 또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지만, 현재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10년물 국고채 금리나 이런 장기 국채 금리가 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 1.3포인트까지 3%까지 튀고 있는데, 약간씩 등락은 있습니다만 거의 한 1.3 레벨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튀게 되면 일단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추가 부양책도 펼쳐야 되는데 재정 적자도 심각한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을 해서 또 이렇게 시장 유동성을 유입하다 보면 빨아들이다 보면 국채금리가 튈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 1% 넘어서고 1.3%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연준은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항상 그 이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여파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파급 경로를 사전에 타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테이퍼링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그동안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도 2%대에서 제로금리 수준으로 내렸죠. 여기에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계속 국채금리를 국채를 사줬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또 장기 국채를 많이 사서 국채금리가 튀어 올라가는 걸 제어를 했는데, 최근에는 연준이 좀 그래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장기 국채 금리가 튀면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시장이 원하는 것은 자꾸 장기 국채를 사줘서 장기 국채 금리를 떨어뜨려 주라 이거죠. 근데 연준은 그걸 하지는 않고 괜찮다, 지금 시장 금리 튀어 올라가는 것은 실질 금리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지금 현재도 재정 적자가 심각한데 1조 9천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면 분명히 국채 발행하고 시장 유동성을 빨아들이게 되면 국채 금리가 튈 텐데, 그렇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또 그럼 연준은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럼 뭐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장기 국채 매입하는 것을 좀 제한하거나 뭐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시장이 발작할 수 있겠지 않냐, 이제 이런 우려감 때문인데, 근데 연준이 이야기하는 것은 야, 지금 뭐 국채 금리가 튀는 것은 괜찮다. 왜? 실질적인 금리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명목 금리가 한 1.3% 정도 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2.24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 금리는 한 0.92 정도 되거든요. 자, 기존에 보면 마이너스 1.1% 정도 됐는데 최근에 좀 명목금리,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명목금리가 좀 가파르게 좀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명목금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국채금리, 뭐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1.3%다. 이게 명목금리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명목금리 말고 실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인데 물가 상승이 장기적으로 지속됐을 때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금리가 어느 수준에서 형성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연준에서는 따져봤더니 이 실질 금리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렇게 하지만, 시장이 최근에 뭐 발작을 하고 또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던 것은 이 실질 금리가 기존의 1.1%보다도 약간 튀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명목 금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됐을 때 추가 부양책을 하게 되면 더 가팔라지면, 그렇게 되면 연준은 어쩔 수 없이 테이퍼링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시장이 발작을 하는 거다고요. 자, 그럼 파월의 생각은 어떨까요? 자, 파월은 항상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뭐 금리를 인상하거나 양적 완화를 뭐 축소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지금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 지금 아직 경기가 충분히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향후에나 진행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기존에 뭐 연준 위원들이 약간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연준 위원들이나 아니면 매파적인 그런 연준 위원들도 약간 좀 비둘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FOMC 회의를 봤더니, FOMC 의사록을 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기존의 연준 위원들도 다들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뭐 또 연준의 그 수장은 크게 지금 걱정은 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좀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좀 호재가 많으면 이걸 덮을 수 있는데 호재가 좀 적어요. 그래서 좀 단기간에 국채 금리가 튀어 올라가면서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그 주식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상당히 좀 새로운 바이든 정부로서는 난감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뭐 2분기 이후로 법인세 인상이나 아니면 뭐 반독점 규제나 이런 부분을 미뤄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연준에서는 바로 어떤 푸시를 할 거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만약 정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뭐 장기 국채를 산다든지, 아니면 장기 국채를 사도 또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코로나가 잡히고 또 경기가 또 살아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충만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연준은 더 센 카드를 내야죠. 그러니까 국채만 매입하는 게 아니라 장기 국채가 지금 튀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데 이것을 뭐 1%에 고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리 커브 컨트롤이라는 건데, 이게 2016년도 그때 시장 안 좋아졌을 때, 금융위기 갔을 때 일본에서 처음 도입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장기 국채 금리가 튀고 안 좋아지게 되면 연준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걸 아직 쓰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계속 국채 금리가 튀어 올라가면 뭐 각 노무라 증권은 이게 뭐 국채 금리가 1.5% 이상 올라가게 되면 뭐 S&P가 얼마 정도 빠질 것이다. 뭐 JP 모건도 마찬가지고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고 다 안 좋은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러나 연준에게는 이제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 카드를 언제 꺼내들까? 아니면 이 카드를 꺼내들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장은 안정을 찾아갈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달에 12월 달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자, 글로벌 증시는 특히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빠져도 바로 빠지지 않는다 해서
최소한 2월 달까지는 3월 달까지 1분기까지는 최소한 급락은 없고 일단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뭐 추가 부양책이 뭐 원하는 만큼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한 그게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준의 스탠스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최근에 국채금리가 좀 상승을 하게 되죠.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연준의 모든 정책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가 이 주식시장을 그대로 반영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장 문제였던 게 옐런 의장이 그랬잖아요. 인위적인 약달러는 우리가 허용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대중국 압박 전략을 강하게 펼치겠다는 거죠. 최근에 뭐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통화는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뭐 서로 뭐 설전도 벌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은 계속 이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률이 안 나오는데 중국은 이걸 극복을 하고 성장률이 뭐 내년에는 뭐 8% 이상이 나온다고 해. 그렇게 되면 중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미국에서는 강하게 들 거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중국을 키우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중국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들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하면 된다. 그게 뭐죠? 유가. 전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가를 원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가 그리고 또 외국인들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게 달러인데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트럼프 정부는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약달러를 허용하는 거죠. 근데 약달러를 허용하게 되면 수출 기부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위안화가 강해지는 단점이 있죠. 자, 그래서 최근에 약달러 기조를 청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약달러 기조가 뭐 아직까지는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 폭이 약화되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는데, 근데 이걸 약달러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기축통화는 아니니까 위안화를 좀 국제적으로 좀 신망받는 그런 화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자기들이 뭐 부동산 버블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긴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긴축을 하니까 뭐가 문제냐면 설 연휴 때 뭐 자금이 필요한데 시장이 경색되죠. 그것 때문에 설 전에 뭐 시장에 한번 출렁했었죠. 그래서 또 국영 기업들도 많이 묻어나오고 중국 정부가 안 되겠다. 뭐 설에도 자금 많이 필요하고 또 인민들 불안한데 좀 설 때는 유동성을 좀 공급해 주자 해가지고 공급해 줬거든요. 시장이 그 발작이 일어났다가 다시 좋아졌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설 연휴 전에 설 연휴 전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아마도 설 연휴가 지나게 되면 유동성을 축소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이 발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근데 중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계속 달러를 약하게 가져가려고는 안 할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국의 긴축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 자꾸 바이든이 좀 자기 아들이 헌터 바이든이 BHR 파트너스를 통해서 우리 중국 쪽에 투자를 하면서 아킬레스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중국 압박 전략을 펼친다는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는 덩치는 커 해볼만 한데 우리에게는 기축통화도 아니죠. 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금융시장 금방 망가지거든요. 러시아가 망가졌을 때 보면 한 2달 반 만에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그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무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히토리라는 거죠.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이 좀 강하게 움직였어 또. 물론 그 테슬라 수장이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야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아. 해지 수단으로 우리가 이걸 사볼게.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 채굴도 좀 줄어지는데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좀 해볼게 하면서 비트코인을 샀고 그 다음에 앞으로 테슬라 전기차 살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뭐 10배 이상 급등락하는 그런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테슬라 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면 그때 당시에 미국이 대중국 압박 전략을 펼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 좀 엄포 좀 놓고 또 그다음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뭔가 비트코인 가격을 좀 높여서 디지털 화폐 유형을 좀 가져가 보자. 그래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돈이 많이 풀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각광을 받는 게 뭐 금이나 이런 건데 금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비트코인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중국이 좀 조절했다 이런 어떤 내피셜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일론 머스크처럼 가장 큰 시장을 잃기 싫어하는 일론 머스크를 약간 옆구리 찔러서 비트코인 사게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측면도 있고 제가 그 뉴욕 멜론 은행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뉴욕 멜론 은행이 이 감시를 잘했으면 중국이 북한의 어떤 불법 자금을 송금하는 걸 차단할 수 있었는데 자기들이 못했다 그런 과거의 발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만약에 은행에서는 우리 은행을 위해서 뭐 그런 걸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죠. 모른 체 할 수도 있는 거고, 열심히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강달러를 추구하는 것이고 중국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달러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미국의 좀 공약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좀 가격을 좀 높이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히토리, 우리 계속 압박하면 이 히토리를 가지고 무기할 거야. 어차피 너희 뭐 가전제품 만들거나 아니면 전기차나 이런 여러 가지 거 만드는데 그게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이 나왔던 거죠. 지난주에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비트코인 이러저러한데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 이것은 좀 매매를 해봐라. 이렇게 좀 찍어드렸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최근에 좀 한 이 정도에서 이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한 그 6천만 원을 지금 꽂고하고 있는데 상당히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좀 강해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이대로 가만 놔두면 중국이 우리가 이렇게 발악을 하니까 가만 놔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을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려면 유가를 올리면 돼. 그래서 고유가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고유가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중동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유가가 좀 강해지겠죠. 근데 최근에 예멘 후티 반군이 사이드 공항을 공격을 했잖아요. 테러를 했는데 여기서 미국에서 하는 말이 딱 그겁니다. 이것은 뭐 테러 조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는 뿔이 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분쟁이 있으면 유가는 올라가죠. 최근에 유가가 좀 그런 의미에서 올라갔다는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솔레이만이 살아있을 때는 위안화로 결제를 했는데 요즘에는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런 방법을 해서 사우디한테 너희 뭐 이란이나 이게 너무 크지 않냐? 그래서 너희 압박하니까 그럼 우리가 너희 원전을 지어줄게 해서 원전을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또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중국을 도와줘야 되는데 중국이 뭐 도와주려면 어떻게 돼? 유가가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4월 달부터는 우리가 감산했던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좀 증산을 해볼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바이든 정부의 어떤 정책 전략이 이렇게 좀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현 시장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는 조금 더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한 번에 어떤 숨고르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많이 왔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정책 기조 속에서 일시적으로 한번 눌림은 있지만 다시 한번 또 밀어붙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 정도 가까이 3, 4년 전에 이 낮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마이클 로버그라츠가 뭐 1만 달러 시대에 갈 것이다. 근데 그때가 뭐 몇백만 원 이럴 때였는데 지금 보면 6천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6천만 원이 높긴 하지만 일시적인 또 눌림은 한 번씩 줄 수 있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이런 정책 기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트코인 관련주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일부는 올라갔는데 또 실적 기대감이 있고 또 다음 주에 이런 어떤 실적이나 이런 단기 순이익이 뭐 좋아질 그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정책 기조 속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잘 짜야 되는가, 이걸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전에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또 먼저 아까 비트코인 얘기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지난주 공방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관련주 짚어주셨는데 이번 네. 주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축하드려요, 대표님. 네, 저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걸 해야죠. 오늘은 몇 시에 아시죠? 오늘은 11시 10분에 합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네. 11시 10분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보면 뭐 비트코인도 말씀드렸고 또 시스템 반도체 쪽의 종목들도 좀 찍어드렸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앞으로 또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보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지금 바이든 정부의 앞으로 전략이 우리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다 연결이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2분기 바이든 정부의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2분기 때는 우리가 기회 요인도 있지만 리스크 요인도 상당히 좀 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어. 근데 시장에 좀 안 좋은,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현 정부에 대해서 좀 가시도 친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인식한 바이든 정부는 1분기 때는 강하게 압박을 걸질 않아요.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자, 트럼프 봐라. 지금 마스크 안 쓰고 해서 또 백신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 못해서 이 사단이 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마스크만 써도 지금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트럼프의 잔재를 지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당장은 어떤 강한 정책을 펼치지는 않겠지만 백신이 보급이 되고 또 경제가 좀 안정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사정의 칼날을 빼들 것이다. 그게 바로 그동안 미뤄뒀던 법인세 인상이나 반독점 규제다. 자, 그렇게 되면 최근에 이 움직임 플러스 국채금리가 튀어 올라가면서 또 차입 비용이 많아지는 대형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2분기 때 이런 전략, 또 중국의 압박 전략, 이걸 하게 되면 다우가 강해지고 나스닥은 약해지는 움직임이 나왔죠. 제가 지난번 공개 방송에서도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소 게임을 벌일 수 있다. 근데 이제 나스닥이 좀 약해지는가를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2분기 때 이제 이런 전략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봐야 돼요. 달러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달러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였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절대 바로 못 간다. 적어도 지난번에 달러가 강해졌을 때 보면 바닥권에서 그때 60일선을 월봉상에서 무너뜨리고 한 3, 4개월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바로 압박을 걸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달러가 2분기 이후에는 좀 강해질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당장 우리 시장이 좋아졌던 것은 달러가 약해지면서 비달러 사산 쪽에서 투자해 볼 수 있는 이머징 시장이 그 중에서 누가 해볼까 했더니 성장률이 많이 나오는 중국이나 우리. 근데 우리를 선택한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갔는데 투자자들은 그럴 거예요. 특히나 새내기 투자자들, 또 주식을 손놨던 이런 투자자들은 무조건 삼성전자만 삽니다. 근데 삼성전자 보세요. 1월 초 이후에 지금 한 달 반, 그 2달 가까이 행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은 이런 대형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약달러 기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앞으로는 좀 변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만약에 강달러로 가게 되면 당장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서서 뭐 한정식 먹는 것보다 그래도 앉아서 편안하게 집안에서 백반 넣는 게 좋아 이런 생각 때문에 한국에서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나왔었고, 자,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특히나 공매도 리스크가 있잖아요. 5월 3일에 공매도를 재개를 하는데, 자, 보통 공매도를 재개하기 전에는 그 리스크 때문에 또 장기간 우리는 공매도를 진행을 안 했잖아요. 야,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갈 수는 있다고요. 어제도 삼성전자 팔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이제 더 들어오는 요인이 됐거든요. 과거에 보면 공매도 안 한다고 할 때는 빠져나갔다가 공매도가 실상 재개가 되면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런 논리로 가겠죠. 자, 그때 당시 지금은 비달러 자산 쪽에 투자를 해보자 해서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걸 사 들어왔는데 지금은 달러가 강해진다고 하네. 그러니까 좀 빠져나가자. 이렇게 됐고, 만약에 그때 공매도 때문에도 이렇지만 나중에 달러가 이제 엄청 강해지면 그때는 아예 안 들어올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때는 어때요? 달러가 강해지면 원달러 환율도 강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수출 기업의 채산성도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자, 수출 기업의 채산성 좋아지면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래서 금리나 모든 환율 이런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들어올 테니까 너무 지나친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저는 우리 시장은 기회의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고요. 대신 기존에처럼 뭐 대형주들이 또 강해지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건 진짜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다. 근데 앞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테마나 아니면 개별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시기가 됐고, 최근에 보세요. 비트코인 또 뭐 시스템 반도체 업체도 그랬지만 뭐 각종 또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탁탁 튀어 올라가잖아요. 뭐 삼성전자 지금 만약에 했다면 한 2달 동안 괴롭잖아요. 근데 이런 관련주들이나 뭐 꼭 개별주나 테마를 하라는 게 아니라 굳이 초보분들이 자금도 적은데 대형주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 테니까 이제 그런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은 대형주들이 좀 쉬어갈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가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어떤 반도체, 뭐 소부장이나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앞으로 2분기 때 한번 위험의 요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주에 몰린 분들은 좀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전략을 잘 짜서 2분기 뭐 혹시 시장의 조정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수익을 좀 챙겨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고 앞으로 2월달, 3월달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시장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투자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전망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번 주에는 약진 앞으로, 그 다음에 와신 상담. 그런데 약진 앞으로가 나왔어요. 일시적으로 제가 약진 앞으로 21선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뭐 미국 시장 조정받으면서 꽃샘추위가 우리 시장에 왔다고요. 그래서 약진 앞으로 이후에 꽃샘추위가 왔는데 이제 다음 주의 향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런 어떤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 자, 이번 주에는 제가 뭐 꽃샘추위가 오긴 왔지만 그래도 전략은 잘 제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미국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약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 또 뭐 대형주보다는 이번 주에는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업체를 잘 봐야 한다. 왜냐하면 퀄컴 1조 원 정도 스냅드래곤 수주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비달러 자산 쪽에 투자를 약간 멈추는 그런 상황이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안 산다고요. 근데 투자자들은 대부분 삼성전자가 막 올라갈 것이라고 샀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결국 올라갔다 내려왔죠. 61선 근처나 61선 아래로 강력하게 흔들렸을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에 다른 관련주들이
좀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뭐 공방 때 뭐 이 SF 반도체나 시그네틱스 이런 종목들을 시스템 반도체 업종을 전 종목을 다 봐드리면서 그 중에서 투자할 만한 게 요것이다 이제 찍어드렸는데 그래도 그런 종목들이 잘 움직였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또 했던 게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 뭐 분석을 해드리면서 자 이렇게 되니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는 리스크가 없는 이 종목을 해봐라 했는데 위지트가 한 44%, 비덴트는 13% 나왔거든요. 비덴트는 여전히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나와서 이제 이번 주에도 제가 좋은 전략을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심이 많아요. 이 욕심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이제 거의 뭐 국고처에서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종목도 잘 맞아 들어가는데 한두 종목 안 맞아 들어가거나 제 전략이 틀리면 상당히 좀 괴롭긴 한데 이번에도 제가 고심고심해서 좋은 전략을 많이 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중요한 분수령이 나온다고요. 하나는 약진합포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잠시 우리 시장이 후퇴를 할 것인가 이제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약진합포로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후퇴를 하게 되면 우리는 비중을 조절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딱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은 약간 시속 게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쉬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21선 지켜내는가가 중요하고 우리 시장은 앞으로 한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반등을 한번 시도할 거예요. 대신 한번 시장이 안 좋아지면 흔들릴 수가 있다고요. 그럴 때 강력하게 흔들렸을 때 또는 61선 근처에 이제 천천히 이제 분할로 빠질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거든요. 다만 폭발적인 랠리는 안 나와요.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종목들을 보시라 IT 대형주들을. 그래서 LG이노텍이나 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보시는 전략이 좋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기아차나 현기차 좀 쉬어갔죠. 애플하고 협업 관계 좀 안 좋아지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애플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뭐 삼성하고 협업 관계를 맺겠다. 뭐 서로 치고받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부품주들이 자동차 부품주들 있죠. 이런 대기업들에 납품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뭐 테슬라나 아니면 기타 대형 기업들에게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을 잘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상승 초기 소부장주들이 있죠. 지난주에는 제가 시스템 반도체 업체가 좋다고 했죠.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이미 단기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상승 초기에 있는 소부장이 있다고요. 자, 그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여전히 뭐 일부 종목은 좋은 흐름이 나오니까 저가 매수가 가능하고, 그다음 이제 드디어 시진핑이 방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잡히지 않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효과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안 되겠어. 대만까지도 뭐 좀 미군을 좀 투입을 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한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한국이라도 또 껴안아 보자 해가지고 우리 시진핑이 한국을 반환할 수 있죠. 그 기대감 또는 코로나가 잡히게 되면 면세점 수출이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앞으로 뭐 중국 관련주들이 순환매 흐름상 움직임이 좋다. 그러니까 호텔 신라나 이런 또 화장품 일부주들 뭐 이런 이미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소비주들을 보시고 또 뭐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제 조만간 통과가 될 건데 그 기대감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종목까지도 살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